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양법 뒷부분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타적 경제 수역 부분을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어종의 관리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륙붕 그리고 시메저 제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법상의 분규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분쟁 해결 제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분쟁 해결 기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조정에 의해서 국제법상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조정에 의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양법상의 분쟁 해결 제도는 비교적 이제 복잡한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합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껄끄러웠고, 원칙은 이제 분쟁 당사국들 합의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강제 해결 관련한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시 그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먼저 특수어종의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어종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법에서 63조에서 경계 왕래어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고도 회유성 어종, 그리고 소화성 어종, 그리고 강화성 어종. 강화성 어종은 이제 67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 왕래 어종이라는 건 뭐냐? 2개국 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쳐서 서식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인적 공유에 걸쳐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말 그대로 경계 왕래, 경계로 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회유성 어종이라는 것은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원양에서 보내지만 산란을 위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종 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왕래 어종 관련해서는 해양법 협약 지금 관련국들은 소지역기구 또는 지역기구를 통해 이러한 어조구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항에 따라서 1995년 채택된 경계 내외 분포자원 및 고도 회유성 어종 어족자원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협정, 이런 협정이 있고요. 지역적 차원에서 1978년 북대서양 어업 상호 협력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회유성 어종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법 협약 제1부속소에서 17종이 지정되어 있고, 연안국과 조업국은 고도 회유성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종 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어종 관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바다는 어족자원의 보고고요.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앞으로 식량 부족이랄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어종 같은 것을 남획한다 함으로써 이거 씨를 말린다 그러면은 이 어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어종의 관리 관련한 조항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 어업고라고 할까요? 어획량 기준으로 그 대부분의 어획량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뒤에 공예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그 바깥 지역은 이제 공예죠. 공예. 예? 하이시 공예가 되는데 사실 이 공예는 이 어족자원 관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공예에서 어업을 한다거나 공예업 뒤에 공예업 규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부분에 대부분의 이 공예업 관련한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과 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접한 공예 약간의 어떤 확장된 공예지역 이 부분 그러니까 공예업의 규제 공예에서의 어떤 남획이랄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달지 이런 불법행위들을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어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국제 해양법 관련해서 신생 독립국이랄지 많은 나라들이 어떤 자국의 해양 주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그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어떤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어떤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후진 신생 독립국들의 를 위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어족자원의 보호랄지 우리가 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나 이 새로운 해양법상의 여러 정책적 조항들은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소화성 어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강화성 어종, 강화성 어종이 뭐냐? 우리 이 해양법 협약 제67조에 보면 주로 강에서 서식하나 산란은 원양에 사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런 어종을 강화성 어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뱀장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화성 어종에 대하여는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연안국이 관리 책임을 지며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한다. 강화성 어종은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에서만 어획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 왕래 어종, 고도 회유성 어종, 소화성 어종, 강화성 어종 이렇게 네 가지 어종에 관한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도 회유성 어종 관련해서는 17종이 부속서, 해양법약 제1부속서에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협약이 있게 되면은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통 나라들이 국내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법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떤 어업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 해양법 협약에서 보장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천회기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제15조의 이런 제목의 조항인데요. 대한민국은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기성 어족 자원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축 수역,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200캐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외축 수역은 공해가 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이 보통 200캐리까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좀 설정이 하는 게 좀 복잡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200캐리까지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배타적 경제 수역, 해역, 상부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 부분은 이제 대륙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맞닿아 있겠죠. 이게 이제 공해인데, 이 부분이 공해인데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200캐리 대륙붕 이원 는 이제 심해저, 하층토는 해저 하층토는 심해저가 되고요. 그 상부는 공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해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공해요. 이제 해역 부분은 공해가 됩니다. 물론 이 대륙붕이 200캐리가 아니고 아까 뭐 대륙붕을 설정하는 해양법 협약 조항을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복잡합니다. 자연적 연장 기준이 있고요. 200캐리 기준이 있어요. 그와 관련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제 200캐리가 적용될 땐 거리 기준이 우선한다. 뭐 그런 판례도 있는데 대륙붕이 200캐리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350캐리인가요? 400캐리인가요? 그 이상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적 연장이 그 설정 요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도 대륙붕이 설정될 수 있고 그 대륙붕 윗 해역은 보통은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공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15조에 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측 수역, 배타적 외측 수역은 이건 뭐 공해입니다. 공해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66조 1항에 따라 해당 어족 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측 수역 공해가 무지하게 넓죠. 근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맞닿은 1해리 정도 그 맞닿은 지역에서 이제 특히 이런 어족 자원 보호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측 수역이란 말은 있지만은 넓은 공해 전체를 법적으로는 정의 넓은 공해 전체를 가리키지만은 실제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연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한국과 관련해서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법 제2조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권리 또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이런 중요 조항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해양법에도 나와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은 어떤 권리를 갖느냐? 연안국은 이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는데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고요.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을 배타적 경제수용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보셨나요? 이 평화선이란 말이 있어요. 이 평화선은 한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선언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원명이 그렇습니다. 그걸 발표했는데 그 선언을 이제 우리가 속칭 평화선이라고 불러요. 이 평화선은 그 배타적 경제수역 그 역사적 발전 관련해서 1945년 투르만 대통령의 해양 관련한 선언, 그것이 광대한 영역의 미국 해양 주권을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선은 실제로 그 우리 이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양 주권을 확장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하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인데요. 6.25 동맹 중단에 이게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선은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막고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에 반발했죠. 평화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선은 우리 해양 주권의 어떤 대외적 선언으로서 그 당시 많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의 많은 신생 독립국들의 태도와 어떤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평화선은 1960년대 중반까지 초라한 수준이던 한국의 연안업을 보호하고 후에 국제사회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를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선 발표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 그 이후에 한일 신어업협정을 통해서 수정받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680페이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원고시 제14호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양에 인접한 해붕우 상하에 기지되고 또는 장내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요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2, 3, 4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접해양에 대한 본주권에서는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양법에 있어서는 자유항행권 이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공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언 맨 마지막 말미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관련해서 우리 해양 문제를 보면 1965년 한일 어업협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한일 어업협정이 있습니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은 이제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죠. 한참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제 독립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국교 정상화.
외교 관계를 공식으로 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일 어업협정을 트게 됐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고, 그 외곽 한반도 주변은 공동 규제 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 양국은 각기 연 15만 톤까지만 어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일 어업협정은 새로운 국교 정상화와 발맞추어서 사실 한일 간에 이제 가장 큰 현안이 그 연안 어업 관련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서 이제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청구권 협상을 통해서 청구권 자금의 상당액을 수산업에 투자하면서 어획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쭉 이러한 양국의 어업 관련,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 위상이랄지 이와 관련해서 이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 불만이 이제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어업협정의 전반적 개정을 쭉 요구해 왔고요. 그래서 1994년 해양법약이 발효하고 1996년 뭡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이 해양법약을 발효했죠. 그러면서 1998년에 이르러서 한일 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양법 제도하에서 이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일 어업협정, 이 1965년 협정에서는 뭐 이렇게 12해리까지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 행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일 신어업협정을 보면은 12해리가 아니에요. 각 제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협정 및 자국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2해리가 아니고 이제 해양법 요약이 비준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새로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따라서 어업협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협정 및 자국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방 제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리고 이제 부속서 1을 보면은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한 경제협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 간의 문제는 어떠냐 보면은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협정을 해야 되는데 양국 간 이견이 커서 지금 진척이 어렵고요. 지금 한국 입장은 중간선에 입각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관한 2조석 도조까지 주요 조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입니다. 공식 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이 평화선 선언은 매우 잘한 외교정책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65년도 어협정, 그리고 99년도 신어협정. 한중어협정은 2000년도 서명이 되었고 2001년 6월에 발효했습니다. 아직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협정 관련한 합의는 없고요. 양국 간 어업협정 타결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이 한중 양국은 일단 자국 측 인접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상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주장이 중첩될 수 있는 서해 중간에 폭 70L이
내지 110페리 정도의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해서 여기서는 기존 어업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각국어서는 기부 관할권에만 복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TV 뉴스랄지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어선들이 우리 한국 측 그 수역을 침범해서 어로 작업을 하고 뭐 우리 해경의 단속을 받고 그런 와중에 뭐 폭력 행사되고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모호합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각국 어선은 기국에 관할권, 지금 해양법 협약상 원칙이 그렇습니다. 기국의 관할권과 가해자 북적국, 이게 원칙이에요.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기국의 관할권, 그리고 가해자 북적국 원칙입니다. 이 한중어업협정으로도 기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이니까 기국의 관할권이 전속적인 관할권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정조치, 아까 70L이 112L이 잠정조치 수역 외곽에 또 과도 수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어업질서가 유지되는 폭 20페리 내지 30페리 과도 수역을 각기 설정해서 4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서 이 수역은 2005년 7월부터 양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편입되었다. 보시죠. 지금 현재 계속 한중 양국은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좀 보면은요, 1977년 6월 21일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을 북한 정부가 채택했어요. 그리고 8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수역은 200캐리까지고 200캐리를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 반분선까지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역 안에서 모든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하여 자주권 행사하고, 이 수역 내에서는 북한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 선박 및 항공기는 어로 시설물 설치, 탐사, 개발 등 북한의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오염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동해 수역 주장 관련해서 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200개로 그 것은 이제 해양법 협약과 일치하는데요. 해안선을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대륙분 관련해서 1986년 구소련과 경제수역과 대륙분 경계협정을 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직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분 경계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1997년부터 수차례 서해의 해양경계협정과 어업 문제에 관한 전문가급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대륙붕에 관한 해양법 협약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붕이라는 게 뭐냐? 먼저 대륙붕의 법적 정의에 앞서서 이 지질학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안 수심 200m 정도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적, 원어로는 컨티넨탈 쉘프라고 하는데요. 지구 수용 면적의 약 7.5%에 달하는 이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컨티넨탈 쉘프,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륙붕 이후의 급경사 지역을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요. 이후 다시 완만한 경사 지역을 대륙 융기 rise. 사면은 슬로프, 컨티넨탈 슬로프 불러요. 그래서 우리 689페이지 그림에도 있지만 이제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쭉 200m까지는 이것이 완만하게 이렇게 쉘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심입니다. 보면 우리 그림에도 있지만 잘 안 그려지네. 예, 쭉 완만하게 가다가 슬로프 되어서 떨어지고 다시 또 완만하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 수심 200m 까지 여기가 대륙붕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구 수영 면적의 7.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심해저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륙붕 이원의 평평한 깊은 바닷속 deep sea bed, 원어로는 deep sea bed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심해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륙 융기와 심해저가 만나는 지점이 컨티넨털 마진, 대륙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관한 주권적 권리는 이제 대륙붕까지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대륙붕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대륙붕이 배타적 경제 수역 2원에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딥시 배드는 대륙붕 2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륙붕 2원 지역은 이제 연안국의 주권, 대륙붕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이것이 이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입니다. 해양법상 해양법 체계에 따를 때 그 2원의 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딥시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팔도라는 말타의 해양법 대사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해저 개발기구, 사실 그 민간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런 공동 개발을 위한,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나면 뭐 분배하는 이런 개념까지도 도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권적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심해저 제도입니다.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접속 수역, 여기는 이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공해는 이제 물론 당연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공해 자유 원칙이고요. 딥시 베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시 베드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주물 선점 대상도 아니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우리 공동으로 어떤 개발하고 이용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걸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해저 제도가 이 해양법 위반 체결하면서 가장 이제 그 어떤 협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잖아요. 우리 보통 자유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서구 국가들은 개발하고 그걸 자신의 어떤 지배하에 두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해저 제도는 그게 아니고 말타의 파울도 대사가 어떤 제안한 대로 공동개발, 공동유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양 강국들, 이런 강국들은
기존 투자한 거 그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 해양법역에 난색을 표하고 초창기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성향이 시장에서 자유경제, 소유권 절대, 지배, 미국, 영국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타의 파울도 대사가 제안한 이런 고상한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게 이런 걸 처음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보죠. 그러나 결국 어쨌건 타결이 되었고 물론 이제 미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본이랄지 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해양법에 당사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대륙분 관련해서 아까 그 표과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5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또 온 미국이 이제 과거 연구원 공해 자유 원칙을 많이 주장했는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결국 넓은 바다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연안 대륙분 자연자원에 대한 선언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대륙붕에 관련한 국제관습법은 많이 만들어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성문화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이 체결된 바 있어요. 제네바 그 4개 협약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괄적인 1982년도 유엔 해양법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4개의 협약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분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국제법상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 북해 대륙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간의 대륙분 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이 대륙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나라가 이 대륙분에 관련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그게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권적 존재인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바로 이 대륙분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설시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그 육지의 이 자연적 연장이 200캐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륙붕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되었어요. 그래서 해양법약 제76조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기준으로 대륙붕을 경계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륙붕이 이제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해양법 협약 76조입니다. 우리 교재 691페이지에 있죠. 아까 지질학적 의미에 대륙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양법 협약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붕괴 관련해서는 이 정의에 따라야 합니다.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잘못됐습니다. 지우시고요.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병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병계의 바깥 끝이 200캐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연장을 봐야 됩니다.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서 아까 지질학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슬로프 완만해야 돼. 죄송합니다. 쉘프 완만해야 돼. 컨티넨탈 쉘프에 슬로프 할지 이렇게 이제
그 자연적 연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게 대륙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캐리에 미치지 않으면은 이게 자연적 연장에 따라서 대륙붕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자연적 연장이 200캐리를 넘어섰다. 다시 긋겠습니다. 자연적 연장이 200캐리를 넘어섰다. 여기까지가 200캐리인데 계속해서 쉘프다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슬로프랄지 컨티넨탈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캐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연적 연장이 200캐리 아니면은 200캐리 아니면은 200캐리까지 설정하면 되는데 200캐리 밖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자연적 연장이 있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느냐? 제4항 A를 보면은 이 협약 목적상 연항국은 대륙 경계가 0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밖까지 확정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 경계의 바깥 끝을 정한다. 그래서 제4항 A1과 2 규정에 따라 그건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0의 기선으로부터 350캐리를 넘거나 2500m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캐리를 넘을 수 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 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 단계는 0의 기선으로부터 350캐리를 넘을 수 없다. 350캐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해양 고원, 융기, 캡, 해태 및 해저 돌출부 같은 대륙 변개의 자연적 구성 요소인 해저 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지질학적으로 잘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양법 협약상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됩니다. 이제 350헬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2500m 수심을 연결하는 선이 이제 2500m 등심선을 볼 수 있죠. 그 등심선으로부터 100캐리를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대륙붕의 법적 지위 설명이 있습니다. 자, 대륙붕과 관련해서 이제 연항국은 어떤 해양법상 권리가 있느냐? 자, 우리 국제법을 공부하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가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권력을 갖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연항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합니다. 있어요. sovereign right. 그리고 천연자원에는 광물, 무생물 자원은 물론 정착성 생물도 포함합니다. 광물, 생물까지도. 어족 자원은 포함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어족 자원은 포함이 안 될 건데 정착성 생물이 아닐까요? 연항국은 명시적 권리선언이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붕에 대해 본래부터 고유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래서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언, 대한민국 1952년도 동란동 평화선언을 말씀드렸죠. 그 선언은 이제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제77조에 따르면 투르만 선언, 1945년에 투르만 선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명시적 권리 선언이나 점유 여부와 관계없다. 연안국은 당연히 국제 관습법, 또 이제 성문, 해양법과 같은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에 따라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죠. 다만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저와 하층, 도해만 미치며 상부 수역이나 상봉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륙붕은 상부 수역이나 상공에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연안국이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한 경우에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200캐리까지 상부 수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200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캐리 이상 뻗어나게 되면 상부 수역은 공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은 200캐리가 아니고 대륙붕까지입니다. 대륙붕까지고 딥시백, 그러니까 심해저 그 한계, 그러니까 심해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00캐리 바깥의 대륙붕 끝나는 점, 거기서부터 심해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캐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 연장이 굉장히 길었다, 아까처럼. 그래서 이제 200캐리 밖에까지 대륙붕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얻은 수익, 200캐리 밖에서 얻은 수익은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82조.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연장이 넓어서 혜택을 받지만 결국 이제 공평하게 200캐리 바깥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일부를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8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군요. 82조. 대륙붕에는 타국도 해저 전선과 관선을 부선할 권리가 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공해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안국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국도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가 있고, 다만 그 경로 설정에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69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라고 했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권리 근거. 이 사건은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 당사자가 이게 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대륙붕 경계협정 사건인데요.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 원칙을 취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이 확인되었고, 연안국의 고유의 권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칙으로 밝혀졌어요. 북해를 향해서 돌출한 양국과 달리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으로 굽어서 이 등거리선 원칙에 따르게 되면은 독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출됐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등거리선 원칙에 따르게 되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이게 같아요. 이렇게 붙지 않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제 등거리선 원칙에 따르면 독일은 오목하게 해양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륙봉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대륙봉은 이제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기 때문에 육지서부터 보통 뭐 한 200해리랄지 뭐 150해리랄지 이렇게 그 컨티넨탈 쉘프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등거리선에 따르게 되면은 그 영해 직선기선을 이용했을 때 독일의 경우에 그 대륙봉 지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형평한 대륙봉 설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 원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 원칙. 그러니까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 간에 이해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CJ 대륙봉 사건은 국제관습법 관련해서 또 매우 의미 있는 국제법 선례고요. 대륙봉 경제 획정 관련해서 또 매우 중요한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 ICJ는 이 사건에서 대륙봉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사실은 인접성 개념보다 더욱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대륙봉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권리 주장이 필요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1958년 대륙봉협약에서는 그 제6조에서 이러한 ICJ 판결이 있기 전인데요. 그 당시 이제 대륙봉 관련한 관습법에 따라서 이제 6조에 경계획정에 관한 조항을 둡니다. 1차적으로 당사국의 합의로서 결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의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중간선, 등거리선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덴마크, 네덜란드의 주장이 이제 그 이전에 국제관습법으로 이미 있었고 존재하였고 1958년 대륙봉협약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한 해결, 형평의 원칙이 이제 또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8년 대륙봉협약 83조에 형평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 제1원칙이고요. 형평의 원칙이 보완 원칙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비안 아랍 자마이리아하고 말타, 리비아 아랍 자마이리아 그리고 말타 간의 대륙봉 경제 획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는 이제 아프리카 북방에 있는 국가죠. 말타와 대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봉 경제 획정이 문제되었어요. 1985년 국제사업재판소 판례인데, 말타는 리비아 북방 183일이 떨어진 4개의 주섬으로 부릅니다. 대양국이고 이 섬나라의 말타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럽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방에 있어요. 자, 대륙봉 경계 획정을 해야 되는데 말타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어요.
리비아는 이를 거부했고, 리비아는 해저의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을 감안한 육지의 자연현장 개념에 입각하여 대륙분 경계가 획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긴 해안선과 말타 인근 수중의 해구가 중요 고려 요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말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리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기준, 이러한 경우에는 거리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 200캐리 밖으로 이 대륙붕이 자연적 연장이 확인이 된다. 자연적 연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적 연장 개념이 중요하겠지만은 200캐리 이내라면은 거리 개념이 우선한다. 그리고 200캐리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 제도가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인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륙분 경계 협정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0캐리 이내라면은 지금 리비아 주장처럼 뭐 지질학적, 지형적 효소는 의미가 없다. 우리 해양법 위반에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200캐리 이원에서 어떤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대륙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캐리 이내라면 거리 기준이 우선 적용돼야 되고, 그 거리 기준은 이제 중간선 원칙에 따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는 형평의 원칙을 고려했어요. 이게 보안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말타 방향으로 올라가는 선을 제시했다. 아유, 미치겠네. 예. 그리고 이 200캐리 거리 기준